어머니, 이 짐들이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선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TV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벽에는 가구가 있던 자리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연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모든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희는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거실 식탁에는 흰색 봉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연희의 눈이 떠졌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아침을 만들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반찬을 차리는 동안 손녀의 도시락도 함께 챙겼습니다. 아들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연희는 따뜻한 밥을 떠서 그릇에 담아주고 며느리가 나오자 그릇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손녀 깨웠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직. 이따 깨울게. 학교 가방은 챙겼어요? 도시락이랑 같이 넣어뒀어. 연희는 손녀 방으로 가서 아이를 깨운 뒤 세면을 시키고 머리를 묶어주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준비가 끝난 손녀를 식탁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들이 출근했습니다. 잘 다녀와. 손녀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연희가 아침을 정리한 뒤 거실을 쓸고 걸레질을 하는 동안 며느리 방에서는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화장실 청소를 마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 있었습니다. 빨래를 베란다에 널고 거실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온 옷이었습니다. 택배 왔어. 며느리가 나와서 택배를 뜯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이즈가 틀렸네요. 어머니, 이거 반품 좀 해주세요. 응. 연희는 반품 신청을 마치고 편의점까지 다녀왔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식사를 준비하자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점심 됐어. 며느리가 식탁에 앉자 연희는 밥을 떠서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며느리는 몇 숟가락 먹더니 물을 마셨습니다. 국이 좀 짜네요. 그래? 다시 끓여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느리는 밥을 다 먹지 않고 일어나 다시 소파에 앉아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연희는 혼자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오후 2시 손녀 하원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로 30분을 가서 학교 앞에서 손녀를 기다렸다가 함께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녁 준비에 들어가 생선을 굽고 국을 끓이며 반찬을 차렸습니다. 저녁 6시 아들이 퇴근하고 가족이 식탁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안 먹어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따 먹을게. 식사가 끝나자 아들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고 며느리는 손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희는 혼자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마친 뒤 남은 밥을 덜어 조용히 먹었습니다.
분리수거를 내려갔다 올라오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내일 정수기 필터 교체 예정이래요. 어머니 집에 계시죠? 응, 있을게. 아들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주말에 손녀 학원비 내야 하는데 카드 어머니 명의로 된 거 맞죠? 그래. 그쪽으로 결제될 거야. 며느리가 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참, TV 약정 연장 문자 왔는데 어머니가 확인해 주세요. 알았어. 통신비도 정수기도 TV 약정도 모두 연희 명의였고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는 금액이었습니다. 연희는 서랍에서 공책을 꺼내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 오늘 한 일들과 시간을 빼곡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숫자를 더했습니다. 오늘 하루 8시간 30분이었습니다. 공책을 덮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밤 11시 연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손녀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손녀를 데리러 갔고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매일 밤 공책을 꺼내 그날 한 일을 적었습니다. 시간을 계산하고 숫자를 더했습니다. 일주일치를 더하니 57시간이 나왔습니다. 연희는 숫자를 내려다보다가 공책을 덮어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연희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가족여행 어때? 아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지. 어디로? 제주도 생각 중이야. 렌트카 빌려서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아. 연희는 휴대폰을 보며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가족여행은 몇 년 만이었습니다. 연희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항공권 알아볼게. 숙소는 호텔로 할까? 렌터카도 예약해야겠네. 연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가니 소파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노트북을 보며 뭔가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맛집 여기 괜찮아 보여. 여기 펜션 리뷰 좋던데? 연희는 부엌으로 돌아가 정리를 마쳤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들어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20여 개 더 올라와 있었습니다. 일정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메시지를 쭉 읽었습니다. 자기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단톡방이 또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항공권 예약했어. 총 3명. 그 아래 메시지 하나가 더 올라왔다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이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연희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썼다가 지운 걸까요? 메시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 너무 기대돼. 연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명. 우리 가족. 자기는 빠진 숫자였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연희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녀가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주말에 저희 여행 가거든요. 그래. 월요일 저녁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 냉장고에 반찬 좀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와서 바로 먹을 수 있게요. 알았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녀는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안 가요? 며느리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집 지키셔야지. 누가 집 봐요? 왜요? 같이 가면 안 돼요? 어른들끼리 얘기 끝났어. 밥 먹어. 손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희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이 다시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하니까 금요일 밤에 짐 다 챙겨두자. 아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우리 셋 짐만 챙기면 되지. 며느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가족끼리 가는 거니까. 연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셋. 가족끼리. 자기는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손녀를 학교에서 데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여행 안 가요? 응. 할머니는 집에 있을게. 왜요? 할머니도 같이 가면 좋잖아요. 할머니는 괜찮아. 싫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야 해요. 손녀는 삐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에 할머니랑 둘이서 가자. 응? 정말요? 그럼. 약속이에요. 약속. 손녀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단톡방에 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며느리가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호텔 객실 사진이었습니다. 넓은 침실과 거실이 분리된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여기 괜찮지? 방 2개 있는 스위트룸이야. 아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네. 예약했어? 응, 했어. 그 아래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연희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이번 주에만 벌써 7번째였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썼다 지우는 걸까요? 연희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 표시를 캡처해 사진을 저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병원 예약 하나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예원이 치과 정기검진이요. 언제? 다음 주 화요일로요. 알았어. 그리고 택배 올 거예요. 제 옷이랑 예원이 학용품이요. 받아주세요. 그래. 참, 정수기 필터도 이번 주 토요일에 바꿔야 하는데 어머니 계시죠? 응. 그럼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말을 마치고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공책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폈습니다. 위쪽에 적었습니다. 병원 예약 대행, 택배 수령, 필터 교체 일정 조율. 그 아래 적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 7건. 공책을 덮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단톡방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최종 확인. 토요일 오전 10시 비행기야. 아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공항까지 택시 타고 갈까? 응, 그럴게. 그 아래 메시지가 또 올라왔습니다. 혹시. 그리고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이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연희는 휴대폰을 들고 오랫동안 그 문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누가 혹시 뭐라고 쓰려던 걸까요? 혹시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혹시 어머니 빼고 가는 거 괜찮으세요? 혹시 서운하세요? 연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메시지는 지워졌고 진짜 속마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에 마지막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출발이야. 어머니, 집 잘 부탁드려요. 연희는 답장을 쳤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아들이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습니다.
웃는 얼굴 이모티콘이었습니다. 연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집이 조용해질 것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혼자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서랍을 열어 공책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적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연희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벽 6시. 아침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일찍 나갈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들과 며느리가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2개와 가방들이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녀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캐리어 지퍼를 잠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보며 뭔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곧 온대. 예원이 깨워야겠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손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졸린 눈으로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안녕. 잘 다녀와. 재미있게 놀다 와. 응.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도 손녀 손을 잡고 따라 나갔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희는 거실에 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희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공책을 꺼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적어온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가사노동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총합은 215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통신비, 정수기, TV 약정, 교통비, 택배비. 월 평균 17만 5천 원. 1년이면 210만 원이었습니다. 연희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215시간의 최저 시급을 곱했습니다. 1년이면 2,550만 4천 원이었습니다. 연희는 펜을 들어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노동 가치와 지출 부담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숫자를 내려다봤습니다. 3년이면 8,310만 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며느리가 공항 사진을 올렸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 손녀가 손을 흔드는 사진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연희는 답장을 쳤습니다. 잘 도착했네. 재미있게 보내.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책을 폈습니다. 새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단톡방 삭제 메시지 목록.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지난 2주간 삭제된 메시지는 총 9건이었습니다.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연희는 휴대폰을 열어 사진첩을 확인했습니다. 캡처한 이미지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이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반복됐습니다. 삭제된 메시지 위아래 문맥을 읽었습니다. 인원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메시지가 지워졌습니다. 연희는 공책에 적었습니다. 패턴 가족 구성원 논의 시 반복적 삭제. 추정 내용 본인 포함 여부 관련. 연희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국수를 끓여 혼자 식탁에 앉아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소 이맘때면 며느리가 TV를 켜놓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방에서 놀다가 나와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낮잠을 자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국수를 다 먹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톡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제주 날씨 완전 좋아. 렌터카 빌렸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렌터카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아들과 며느리, 손녀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3명. 딱 3명이었습니다. 메시지가 또 올라왔습니다. 점심 먹으러 간다. 가족끼리 맛있게. 연희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가족끼리. 가족. 연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어 제일 안쪽에 보관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책상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통장 사본과 계약서들이 나왔습니다. 통신 약정서, 정수기 렌탈 계약서, TV 약정서. 모두 연희 명의였습니다. 계약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년 전부터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사 온 직후였습니다. 연희는 계산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통신비, 정수기, TV 약정 등 3년간 납부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합계 323만 2천 원이었습니다. 공책에 적었습니다. 명의 사용기간 3년. 총 지출 부담 323만 원. 펜을 놓고 손을 깍지 꼈습니다.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톡방에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왔습니다. 해변 사진, 식당 사진, 카페 사진. 가족이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호텔 도착했어. 여기 진짜 예쁘네. 호텔 내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넓은 거실과 침실 2개.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방 2개라 딱 좋아. 우리 가족 셋이 쓰기에. 연희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우리 가족 셋. 아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원이 좋아하네. 손녀가 침대에서 뛰는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는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소리를 켰습니다. 손녀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봐. 아들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는 동영상을 멈췄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녁 식사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산물 요리가 가득한 식탁. 가족 3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맛있게 먹고 있어. 그 아래 메시지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가족끼리 여행 오니까 너무 좋네. 연희는 그 문장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가족끼리. 가족. 그리고 그 아래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연희는 재빨리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10번째 삭제였습니다. 연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책과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계산기가 켜져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단톡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1시간 전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쓴 메시지였습니다. 내일도 신나게 놀아야지. 가족여행 최고. 연희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공책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습니다. 결정 토요일 귀가 전까지 완료할 것. 무엇을 완료한다는 건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좋은 아침. 오늘은 섭지코지 간다.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아침 식사 중인 가족. 3명이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잘 지내세요. 연희는 답장을 쳤습니다. 응. 걱정 마.
그럼 다녀올게요. 대화가 끝났습니다. 연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톡방에는 계속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관광지 사진, 맛집 사진, 가족 사진. 하지만 연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보고 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출발해. 저녁에 집 도착할 거야. 어머니, 저녁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사갈게요. 연희는 답장을 쳤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들어와.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건지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연희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손에는 오래된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몇 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재활 일정, 약 복용 시간. 연희는 첫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4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연희는 손녀를 데리러 학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급정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순간 연희는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들어와 연희를 들이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소리들이 멀게 들렸습니다. 연희는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연희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리가 골절이래요. 수술해야 한대요. 연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설명했습니다. 대퇴골 골절. 수술 후 최소 6개월 재활 필요. 걷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보호자분이 계속 함께 계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회사 때문에 매일은 못 올 것 같아요. 괜찮아. 너 일해야지. 와이프도 예원이 봐야 해서. 알아. 신경 쓰지 마. 아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이틀 후에 진행됐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연희는 혼자였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집에 있어요. 손녀 봐야 해서요. 아, 그러시군요. 간호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다리에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응, 끝났어. 다행이네요. 회복 잘하세요. 그래. 저녁에 갈게요.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 일이 늦어져서 못 갈 것 같아요. 내일 갈게요. 연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이틀에 한 번 왔습니다. 30분 정도 있다가 갔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손녀는 학교 때문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혼자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없으시니 힘드시겠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가족분들이 바쁘신가 봐요.
아들이 직장인이라서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퇴원은 한 달 후였습니다. 집에서도 계속 재활해야 합니다. 매주 병원에 오셔야 하고요. 네. 누가 도와드릴 분은 계세요? 아들이 있어요. 다행이네요.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들이 와서 차를 가져왔습니다. 연희를 태우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녀는 학교에 가고 없었습니다. 엄마, 방으로 들어가세요. 아들이 짐을 들어줬습니다. 연희는 목발을 짚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물 좀 갖다 드릴게요. 아들이 물을 가져다 주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가야 해서요. 그래. 가봐. 저녁에 올게요. 아들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연희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활은 계속됐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아들은 출근 때문에 데려다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손녀 학교 일정 때문에 바쁘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혼자 갔습니다. 목발을 짚고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잡아 병원까지 갔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고 1시간 동안 운동을 했습니다.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희는 방에서 쉬었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은 좀 힘들어서. 아, 그럼 제가 배달시킬게요. 미안해. 괜찮아요. 며느리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연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재활석 달째였습니다. 연희는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목발 없이도 천천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나아지신 것 같은데 집안일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직은 좀. 간단한 것만요. 예원이 아침 준비 같은 거요. 그래, 해볼게. 다음 날부터 연희는 다시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며 밥을 짓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예원이 하원 픽업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볼 일이 있어서요. 아직 다리가 완전히. 택시 타시면 되잖아요. 돈은 드릴게요. 연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탁드려요. 제가 정말 급해서요. 알았어. 그날부터 연희는 다시 손녀를 데리러 다녔습니다. 재활 6개월째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회복되셨어요.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으실 거예요. 네. 다만 무리는 하지 마세요. 관절이 아직 약하니까요. 연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차를 기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녁 준비 좀 해주세요. 남편 곧 퇴근할 거예요. 연희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날부터 연희의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습니다. 다시 현재로 연희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그때도 혼자였습니다. 6개월 동안 혼자 버텼습니다. 수술도 재활도 병원 왕복도 모두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자마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으냐고, 힘드냐고,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며느리가 몇 달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면서 했던 말. 요양원 알아보면 서로 편해지잖아. 그때는 정말로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을까요? 연희는 수첩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책을 꺼냈습니다. 교통사고 후 6개월. 퇴원 일주일 후 가사노동 재개. 재활 완료 전 하원 픽업 재개. 숫자로 기록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남겼습니다. 연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도 참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바쁘니까, 힘드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가족끼리. 그 말이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오기까지 2시간이 남았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연희는 자기 방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 몇 벌을 골라 넣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정작 자기 것이라고 할 만한 건 많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가방 지퍼를 잠가 침대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책과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를 꺼내 그 안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쪽지 한 장을 적었습니다. 오늘부로 경계를 셉니다. 연희. 쪽지를 봉투에 넣어 거실 식탁 위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집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청소하고 요리하고 정리했던 집. 하지만 한 번도 자기 집이라고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연희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부동산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확인하셨죠? 매매가 3억 5천만 원. 잔금은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응. 알고 있어. 명의가 어머님 단독이라 문제 없어요. 서류 여기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연희는 펜을 들어 서류에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등기 이전은 잔금일에 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 새로 사시는 분이 빨리 입주하고 싶어 하셔서 토요일 오후에 바로 이사 오신대요. 알았어. 중개인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연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 집이야. 내 명이고. 아, 그렇죠. 실례했습니다. 중개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버스 터미널에서 통영행표를 구매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공항 도착했어요. 곧 출발할게요. 며느리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저녁 9시쯤 집 도착할 것 같아요. 연희는 답장을 쳤습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와.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여행 갔다 돌아온 가족들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이 짐들이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선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TV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벽에는 가구가 있던 자리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마다 문을 열어봤습니다.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아들의 시선이 식탁에 멈췄습니다. 흰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날짜별 가사노동 기록. 시간 계산이 적힌 공책을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옆에서 종이를 봤습니다. 아들은 두 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지출 내역이었습니다. 통신비, 정수기, TV 약정. 모두 연희 명의로 되어 있는 3년간의 총 금액
세 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스크린샷 캡처였습니다. 단톡방에 삭제된 메시지들 10장이 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같은 문구가 반복됐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번째 종이였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4년 전 교통사고, 6개월 재활, 가족 방문 횟수 12회, 평균 체류 시간 30분.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종이를 꺼냈습니다. 쪽지였습니다. 오늘부로 경계를 셉니다. 연희. 아들은 쪽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신 거예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통영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연희는 가방을 들고 걸었습니다. 미리 알아둔 숙소로 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연희는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서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으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연달아 왔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 연희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쳤습니다. 걱정 마. 나는 괜찮아. 다만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연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녀만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가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판 거예요? 아들은 봉투 안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에 부동산 계약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매도인 강연희. 매매가 3억 5천만 원. 잔금일 토요일 오전 10시. 명의가 엄마였어. 엄마 명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아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아드님이시죠? 토요일 잔금일에 집 비워주셔야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새 주인분이 오후에 바로 입주하신대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토요일까지 나가야 돼.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디로요? 모르겠어. 일단 찾아봐야지.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급하게 구할 수 있는 집을 알아봤습니다. 보증금이 많이 필요한데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지금 당장은 1,000만 원 정도요. 그럼 좀 어려운데요. 이 동네에서 1,000만 원으론 원룸도 힘들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보증금이 부족해. 최소 2,000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한테 연락해 보세요. 안 받으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급한 대로 월세 찾아볼게.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 와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어디 다녀오시는 거야? 언제 와요? 조금 있으면. 할머니한테 전화하고 싶어요. 아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바쁘신가 봐. 왜요? 할머니 어디 아픈 거예요?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으셔. 아들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연희였습니다. 토요일 잔금날 집 비워줘. 새 주인이 들어와. 예원이는 내가 따로 챙기겠어. 전화는 받지 않을 거야. 할 말이 있으면 토요일에 만나자. 장소는 나중에 알려줄게.
아들은 휴대폰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뭐래요? 토요일에 만나자고. 어디서요? 아직 안 알려주셨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아들은 거실 바닥에 앉아 봉투 안의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였습니다. 가사노동 기록. 한 달치 상세 내역이었습니다. 아들은 숫자를 봤습니다. 입이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기록한 거야. 거짓말일 리 없어. 3년에 7천만 원이라고요?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서류였습니다. 지출 내역. 이것도 전부 어머니 돈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노동 가치와 지출을 더했습니다. 8천만 원이 넘어.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번째 서류였습니다. 단톡방 캡처 이미지들. 이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같은 문구가 반복됐습니다. 아들은 삭제된 메시지 위아래 대화를 읽었습니다. 항공권 예약했어. 총 3명. 삭제된 메시지. 우리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 너무 기대돼. 아들은 자기가 지웠던 메시지를 기억해냈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썼다가 지웠습니다. 왜 지웠을까요? 며느리가 반응할까봐. 불편해할까봐. 귀찮아질까봐. 그래서 지웠습니다. 내가 지운 거네.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음 캡처를 봤습니다. 며느리의 메시지였습니다. 방 2개라 딱 좋아. 우리 가족 셋이 쓰기에. 가족끼리 여행 오니까 너무 좋네.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네 번째 서류였습니다. 병원 기록. 4년 전. 아들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입원했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가도 30분만 있다가 나왔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 예원이 봐야 해서, 며느리도 바빠서, 핑계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6개월을 혼자 버텼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5번째 서류였습니다. 법률 문서였습니다. 신탁계약서. 아들은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계약서. 위탁자 강연희. 수익자 강혜원. 계약일 월요일. 신탁재산 부동산 매각 대금 3억 5천만 원. 아들은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신탁 조항이었습니다. 제1조. 교육비 직접 지급. 수익자 강혜원의 교육비는 위탁자 강연희가 직접 지급한다. 학원비, 교재비, 특기 교육비 등 모든 교육 관련 비용 포함. 부모는 교육비 관련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2조. 위탁자 생활비 우선권. 신탁 재산 중 일부는 위탁자 강연희의 생활비로 사용된다.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 경비 추가 지급 가능. 제3조. 관리 권한 종료 조건. 수익자에 대한 언어적 폭력, 모욕, 강압이 확인될 경우. 위탁자에 대한 부당한 요구, 협박이 확인될 경우. 위 사항 발생 시 신탁 관리 권한은 즉시 전문 관리인에게 이관. 제4조. 지역사회 기부. 신탁 재산 중 3천만 원은 통영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 독거노인 지원, 가사 도우미 지원 사업 등에 사용. 아들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며느리가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 한 돈을 전부 신탁으로. 그런 것 같아.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서류였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아들아, 며느리. 3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어.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했어. 예원이를 데리러 다녔고 저녁을 준비했고 설거지를 했어.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 너희가 바쁜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바쁜 것과 무시는 달라. 가족 여행 명단에서 나를 빼면서 가족끼리라는 말을 했을 때 나는 알았어.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그냥 편리한 가사 도우미였구나. 4년 전 교통사고 때도 그랬어. 6개월 동안 혼자 병원을 다녔어. 퇴원하자마자 다시 일을 시작했어.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어. 이번엔 참지 않기로 했어. 이 집은 내 명의였어. 남편이 물려준 집이었어. 팔 권리도 나에게 있어. 그래서 집을 팔았어. 그 돈으로 내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 예원이는 내가 책임지겠어. 교육비는 내가 직접 줄게. 너희는 이제 스스로 살아가렴. 내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엄마, 강연희. 아들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며느리는 얼굴을 감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후 2시. 통영 중앙동 바다뷰 카페. 법무사 동석해. 엄마. 아들은 문자를 며느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통영까지 가야 해요? 그래야 할 것 같아. 법무사까지 대동하신다고요? 엄마가 얼마나 준비하신 건지.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같은 시각 통영이었습니다. 연희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옆에는 법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응. 서류 전부 가져오셨고요. 응. 여기 있어. 연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법무사가 확인했습니다. 신탁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가사노동 기록, 지출 내역. 다 있네요. 가족 합의서도 준비했어. 연희는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무사가 읽어봤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데요. 직접 작성하신 건가요? 응.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서. 내용이 구체적이네요. 애매하면 안 되니까.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확신하십니까? 이대로 진행하시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연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에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확신해. 그럼 2시에 뵙겠습니다. 법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희는 혼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후 2시. 곧 가족을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연희가 규칙을 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통영 중앙동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연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법무사였습니다. 어서 와. 연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앞에 섰습니다. 앉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일단 소개부터 할게. 연희가 옆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김 법무사님이야. 오늘 증인으로 함께 자리해 주셨어. 법무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정훈 법무사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집에 놔둔 서류들은 봤지? 네. 봤어요. 그럼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했겠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연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거 몰랐어? 예원이 하원 픽업 가는 거 몰랐어? 통신비며 정수기며 전부 4명인 거 몰랐어?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알았는데 모른 척한 거야? 엄마, 어느 쪽인지 대답해봐.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죄송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하다고? 엄마니까. 엄마니까 해주시는 거라고. 연희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신경했어요. 무신경이라는 말로 정리돼? 연희가 테이블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단톡방 캡처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이거 봐. 삭제된 메시지들. 서류를 2사람 앞으로 밀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갈 때 명단 정하면서 몇 번이나 메시지 지웠지? 며느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썼다가 지운 건지 알아? 죄송합니다. 어머니도 가시냐고 물어보려다 지운 거 아니야?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물어보려다가. 괜히 복잡해질까봐. 복잡해진다고. 시어머니 1명 더 가는 게 그렇게 복잡한 일이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연희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4년 전 교통사고 때 병원 방문 기록이야. 서류를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그때는 정말 회사가 바빴지. 알아. 바쁜 거 이해해. 연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퇴원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일 시키는 건 이해가 안 돼.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퇴원하고 일주일 만에 아침 준비하라고 했잖아. 다리가 아직 불편한데. 그것뿐이야? 2주 만에 예원이 하원 픽업도 시켰어. 택시비 준다고 하면서.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아프면 쉬고 싶고 회복하고 싶어.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묻지 않았어. 괜찮으냐고. 힘드냐고. 엄마. 그냥 당연하게 일을 시켰어. 내가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탁 계약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강연희 어르신은 부동산 매각 대금 3억 5천만 원을 신탁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류를 봤습니다. 법무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조항. 예원 양의 교육비는 연희 어르신이 직접 지급합니다. 예원이 교육비를요? 네. 학원비, 교재비, 특기 교육비 모두 포함입니다. 저희한테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네. 직접 지급입니다.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 번째 조항. 연희 어르신의 생활비는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십니다. 200만 원씩요? 네. 주거비, 의료비 등 추가 필요시 더 지급 가능합니다. 세 번째 조항이 중요합니다. 법무사는 해당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예원 양에 대한 언어폭력 강압이 확인되거나 연희 어르신에 대한 부당한 요구가 확인될 경우 신탁 관리 권한은 즉시 전문 관리인에게 이관됩니다. 그 경우 두 분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3천만 원은 통영지역복지시설에 기부됩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희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뭐예요, 엄마? 가족 합의서야. 가족 합의서요? 응. 앞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면 규칙이 필요해. 연희는 합의서를 펼쳤습니다. 아들은 합의서를 읽었습니다. 이걸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엄마, 선택은 너희가 해. 이 합의서를 받아들이고 관계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관계를 정리할 건지.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시간 줄게. 오늘 저녁까지 답변해줘.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예원이는 내가 만날 거야. 너희 선택과 상관없이. 엄마 잠깐만요. 아들이 불렀습니다. 연희는 멈춰 섰습니다.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주고 있어. 지금이 기회야. 합의서 받아들이겠어요. 전부 지키겠어요. 연희는 아들을 봤습니다.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연희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알았어. 그럼 시작해볼까? 법무사가 합의서 사본 두 부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해주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펜을 들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법무사가 확인했습니다. 계약 성립되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볼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원이랑 같이 와. 여기 통영까지요? 응. 내가 인천까지 갈 이유는 없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봐. 네, 엄마. 연희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혼났네요. 당연하지. 우리가 잘못했는걸. 이제 어떻게 해요? 합의서대로 해야지. 뭐. 두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해졌으니까요. 6달이 흘렀습니다. 월요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눈을 뜨고 이불을 걷었습니다.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밥 다 됐어요? 응. 세수하고 와. 네. 아들은 식탁을 차리고 반찬을 놓고 숟가락을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괜찮아. 거의 다 했어. 며느리는 테이블을 닦고 물을 받아왔습니다. 손녀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아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원아, 학교 갈 준비 다 했어? 네. 가방 챙겼어? 챙겼어요. 아들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아빠가 데려다 줄게. 진짜요? 응. 오늘 회사 조금 늦게 가도 돼. 좋아요. 아빠, 할머니 언제 봐요? 이번 주 토요일에 볼 거야. 진짜요? 저도 같이 가요? 그럼. 같이 가야지. 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잘 다녀와. 네. 아빠도 잘 다녀오세요. 아들은 아이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고기를 볶고 채소를 썰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예원아, 밥 먹자. 손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아빠가 만들었어. 진짜요? 우와.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이런 걸 3년 동안 혼자 했구나.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한 번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구나. 목이 메었습니다. 며느리는 집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쓸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빨래를 걷어개었습니다. 옷장에 정리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변기를 닦고 세면대를 닦았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쉬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매일 하셨구나. 며느리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전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니까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직접 해보니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드는지. 연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집 청소를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머니가 읽는다는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장에 갔습니다. 계산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것도 다 본인 돈으로 사셨겠지. 통신비, 정수기, 교통비까지. 3년 동안 700만 원이 넘는 돈. 어머니께 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조금씩이라도. 아들, 며느리, 손녀가 통영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손녀가 달려갔습니다. 어머, 예원이. 연희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손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왔어? 앉아.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연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예원아, 이거 학원비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피아노 연습 열심히 하고 있어? 네. 이번 달에 발표회 있어요. 그래. 할머니 보러 갈게. 진짜요? 그럼. 아들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뭐야? 300만 원이에요. 3년 동안 엄마가 부담하신 통신비랑 공과금 일부예요. 연희는 봉투를 받습니다. 당장 안 받아도 돼. 아니에요. 받으셔야 해요. 저희가 드려야 할 돈이에요. 천천히 갚아도 돼. 남은 건 조금씩 드릴게요. 꼭 다 드릴게요. 연희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엄마, 통영 생활은 어때요? 좋아. 매일 바다 보러 가.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요즘 걷기 운동도 하고 도서관도 다녀. 친구는 사귀셨어요? 문화센터에서 몇 분 알게 됐어. 같이 차도 마시고 그래. 아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요. 적응하는 중이에요. 예원이 챙기는 건 괜찮아? 네. 제가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고 저녁엔 같이 숙제해요. 잘하고 있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진짜 죄송해요.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카페를 나온 연희는 강구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부두에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아침 준비, 청소, 빨래, 저녁 준비.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후엔 도서관에 나가며 자원봉사를 하고 문화센터 수업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창문을 열고 바다를 봤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한 달 후, 손녀의 피아노 발표회 날이었습니다. 공연장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도 왔습니다. 손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연희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멋지게 연주하는구나.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손녀가 달려왔습니다. 잘했어. 정말 멋졌어. 제가 제일 잘했죠? 그럼. 최고였어. 연희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예원아,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아빠. 우리 딸 천재 아니야? 며느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공연장을 나섰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고 존중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게 될 줄, 이렇게 자유로워질 줄. 무서웠습니다. 처음엔 정말 무서웠습니다. 집을 팔고 짐을 싸고 떠날 때 이게 맞는 선택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잘한 일이었다고.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시어머니니까 해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경계가 필요했습니다. 존중이 필요했습니다. 70살에 시작한 새로운 살.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호칭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로 완성됩니다. 돌봄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당연한 희생은 없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